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여성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래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용이 실린 법전이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한 법이지만 때로는 그런 법이 현재까지 존재했다면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 거란 아쉬움도 있어요. TV만 틀면 나오는 흉악범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 목숨 같은 돈까지 빼앗는 사기꾼들, 돈 있고 힘 좀 있다고 갑질을 생활화하는 되먹지 않은 인간들, 그리고 제 손톱 밑에 상처만 아픈 줄 알고 타인의 고통도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하려 드는 제 시댁 식구 같은 못돼 먹은 인간들한테 정의 실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사실 제가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한테 치를 떨었던 건 아니었어요. 여느 며느리들처럼 어떻게 하면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친정 아빠한테도 못해드린 값비싼 선물도 하고 노력했었죠. 결국엔 그게 다 헛짓거리였단 걸 깨닫고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해주면 해주는 대로 말이 많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더 바라는 통에 이런 인간들한테 괜히 돈 쓰고 마음 쓸 필요 없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솔직히 최근 몇 달간은 그동안 내가 받은 고통을 어떻게 복수할까 그 궁리만 했던 것 같아요. 미친 척하고 시어머니를 상대로 맞붙어 싸워볼까, 버르장머리 없는 시누이 머리채 잡고 패버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그 정도론 성이 안 차겠더라고요. 그때 언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는 상대가 궁지에 몰렸을 때 희망을 끊는 거다. 희망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니까요. 결혼 5년차 주부의 복수 열전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을 해외에서 보냈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던 아빠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우리 가족은 세계 각지로 이사를 다녀야 했거든요. 덕분에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4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지만 반면에 제 유년기는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종차별부터 갖은 텃세까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친구들과 정이 들만 하면 다른 나라로 떠나야 했기에 제대로 친구도 사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혼자 노는 데 익숙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성인이 되어 한국에 돌아와서도 사람 사귀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해외에 있을 때는 굳이 직장 동료와 친분까지 만들지 않아도 됐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인턴 생활을 하다 한국 기업에 취직한 저는 입사 초부터 사내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남에게 먼저 다가서지 못하는 성격이 도도하고 건방지게 보였나 봐요. 웃겨? 지만 외국 생활했나? 하다못해 단기 어학연수라도 해외에서 생활 안 해본 사람이 어딨냐고. 재수없게 발음을 굴리고 지랄이야. 신입 주제에 건방지게. 처음엔 제가 없을 때 흉을 보더니 시간이 지나자 아예 면전에 대고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건 애교에 불과해요.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이나 사생활 방탕하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에 비하면 말이죠. 남자 직원들과 얘기라도 나누면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성생활이 문란하다느니 정말 터무니없는 말까지 해댔어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다더니 조금 더 있다간 나도 그렇게 되겠다 싶어서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내 발로 나왔어요. 퇴사 후 2달 정도 지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도 되고 월세며 생활비 걱정도 됐어요. 당시 저희 부모님은 미국 생활이 정리가 안 돼서 저 혼자 한국에 나와 있었거든요. 누구한테 도움받을 처지도 아니라서 서둘러 새 직장을 구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구하게 된 게 유학원이었어요.
다양한 국가에서 오랜 외국 생활을 경험했던 게 장점이 되는 곳이었죠. 저만큼 다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없었던 터라 원장님은 제게 특별히 잘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시고 1년도 안 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준비부터 납골당 선정까지 가족보다 더 세심하게 도와주셨죠. 그 고마움에 5년이나 결혼 생활을 이어왔던 것 같네요. 원장님은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들한테 유학원 물려주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키웠더니 아들이고 딸이고 안 하겠다고 난리네? 그냥 돈으로 달래. 그러니 어쩌겠어. 어학원 맡아줄 똑똑한 며느리한테 물려주든가 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수진씨, 우리 아들이랑 한번 만나볼래? 난 자기가 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렇게 원장님 소개로 저는 남편과 선을 보게 됐어요. 사진과를 졸업한 남편은 친구와 함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운영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어서 종종 시어머니가 적자를 메꿔주고 있었죠. 남편은 돈 많은 엄마를 믿고 스튜디오 운영을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았죠. 남편의 장점은 솔직함이었어요. 그 솔직함에 반해 결혼까지 했지만 살다 보니 솔직함이라는 게 때로는 사람 속을 뒤집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어학원 물려줄 테니 내 아들이랑 결혼하라고 그랬죠? 수진씨가 지금까지 5번째예요. 나랑 선본 유학원 직원 말이에요. 처음엔 다들 호기롭게 달려들었다가 2-3번 만나보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재미없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빈말도 잘 못한다나요? 그래서 말인데요. 수진씨도 이 자리가 괜한 시간 낭비다 싶으면 지금 바로 가셔도 돼요. 엄마한테는 내가 적당히 둘러댈게요. 더는 엄마한테 시달림 안 받게 잘 말해줄 테니 걱정 말아요. 그런 걱정 안 해요. 원장님 소개로 나오긴 했지만 제가 싫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난 아직 그쪽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했다고 해서 나한테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난 내가 경험한 거 아니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해봐요. 그리고 나서 별로면 그땐 내가 직접 원장님께 얘기할게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우리는 그날 이후 몇 번 더 만났어요. 그동안 사람들의 거짓말에 치여 가슴앓이를 했던 저로서는 꾸밈없는 남편이 그렇게 편할 수 없었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그런가 제가 빈말을 잘 구분 못했던 터라 오히려 남편의 직설적인 화법이 제겐 더 잘 맞기도 했고요. 남편도 그런 저와 코드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사귀자고 대시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처음 사귄 친구이자 애인인 남편 덕분에 저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촬영을 나갈 때마다 함께 따라다녔거든요. 사진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지역별 뷰포인트를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덕분에 인생샷도 꽤 건질 수 있었죠. 시어머니한테는 어떻게 비춰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저는 연애하는 기간 내내 정말 행복했어요.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었다면 절친이 됐을 정도로 죽이 잘 맞았거든요. 연애를 한 지 2년이 넘어서자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결혼을 닥달한 건 시어머니였죠.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하루라도 일찍 결혼해서 남들보다 먼저 자리 잡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게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 남은 상황에 저마저 시집을 가면 아빠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하루는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를 따라 난생 처음 포장마차에 가게 됐어요. 소주에 오돌뼈, 꼼장어를 안주 삼아 아빠랑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네 엄마랑 연애할 때 포장마차에 자주 들리곤 했었다. 그땐 돈이 별로 없어서
우동 한 그릇 시켜놓곤 둘이서 한 젓가락씩 나눠 먹곤 했지. 그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네 엄마가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다면 종종 같이 나올 걸 그랬어. 꼭 지나고 나서야 후회가 된다니까. 수진아, 아빤 네 엄마랑 살았던 추억만으로도 평생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 걱정 말고 너도 이제 네 행복을 찾아가. 그래야 나중에 혼자 남아도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 거 아니니. 아빠한텐 아빠 인생이 있고 너한텐 네 인생이 있는 거잖니. 부모 자식간이라고 해도 그건 함께 공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날 아빠 말에 대해 아빠에 대한 의무감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비록 몸은 따로 살지만 가끔씩 아빠랑 밖에서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생일이나 명절에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완전한 이별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이나 저희 집이나 사는 형편이 괜찮은 편이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혼수 문제로 얼굴을 붉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아빠는 하나뿐인 딸이 결혼한다고 양껏 챙겨 보내주려고 하셨고 시댁에서는 오히려 그럴 필요 없다며 마다하는 형국이었어요. 다만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시댁에 들어와 살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는데 남편도 저도 처음부터 분가를 계획했던 터라 모른 척 넘겨버렸죠. 어머님도 더는 분가에 대해서 말을 안 하셔서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 때 또다시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신장이 나빠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건 낮이고 밤이고 밖으로 나다니기만 하지. 지 엄마 챙길 줄도 모르고 말이야. 35에 남편 앞세워 보내고 이날 이때까지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덕고 너인처럼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니? 니들 내외가 들어와 살면 집도 북적일 테니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고독사 할 걱정도 없고 좀 좋니? 나 이거 진심이다. 허투루 듣지 마.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개월이 막 넘어가는 시점에 합가 얘기를 꺼내시니 왠지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진작 강하게 말씀하셨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껏 혼수 채워 집까지 다 꾸몄는데 이제와 이러시면 어떡하나 야속한 마음이 컸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엄마,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합가를 바랬으면 진작에 그러자고 말할 것이지. 집 구하고 혼수 채울 땐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그러면 우린 어떡하냐고. 합가를 해도 당장은 안 되니까 주영이한테 일찍 들어오라 그래. 기집애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대학도 안 가고 그렇다고 취직도 안 하고 놀러만 다녀. 엄마, 남의 집 자식 유학 보내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딸이나 챙겨. 저래서 나중에 뭐가 되겠어? 불똥이 신우이한테 튀는 바람에 합가 얘기는 거기서 끝이 났어요. 덕분에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당장 합가는 힘들지만 어머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서 전보다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어머님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신장 안 좋은 사람한테 좋다는 약도 구해드리고 어머님이 무리하지 않도록 유학원 업무도 제가 더 맡아서 했고요. 우리는 나와 살면서 신우이한테만 어머님 부양을 떠넘기기 싫어서 내가 좀 더 움직이자 싶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신우이도 조금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란 생각도 했고요. 하물며 남인 저도 이렇게 하는데 딸이 안 하랴 싶었는데 안 하더군요. 제가 해다 준 밑반찬을 먹어보곤 짜니 다니 투정만 많고 어머님이 집안일 하시기 힘들까봐 퇴근 후 장 봐서 시댁에 찾아가면 왜 연락도 않고 불쑥불쑥 집에 찾아오냐고 성질을 부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면서 지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면 제 팔에 찰싹 달라붙어선 혀 짧은 소리까지 해대며 이것저것 요구하기 일쑤였죠. 제 남편한테 그랬다간 욕이나 먹고 혼날 게 뻔하니까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지간하면 사주곤 했는데 점점 요구하는 것들 가격이 상식을 초월한 것들이라 저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절을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언니,
솔직히 우리 엄마 죽으면 유학원 언니가 꿀꺽 할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언니 시집 올 때 나한테 딸랑 정장 한 벌밖에 안 해줬잖아요. 다른 집들은 시누이한테 명품백 정도는 당연히 해온다던데 언니 너무 날로 먹으려 드는 거 아닌가? 언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엄마한테 말해서 유학원 내가 맡겠다고 하는 수가 있어요? 나이도 어린 기집애가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말을 해도 요따구로 하지 뭐해요. 잘 됐네. 안 그래도 어머님이 자식한테 유학원 물려주고 싶다고 노래를 하시는데 그거 아가씨가 물려받아서 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유학원에 나와서 일부터 배우세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가족이 똘똘 뭉쳐서 유학원 이끌어 가야죠. 일 배우고 나중에 유학원을 갔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요. 참다 못해 속에 있는 말 좀 했더니 그걸 지 멋대로 편집해서 어머님께 고자질을 했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혼 전에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던 시어머님은 제가 자기 딸한테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직장에서 별것도 아닌 일로 저를 엄청 갈구셨어요. 그리곤 제가 해다 드린 밑반찬을 보란듯이 제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 부으셨죠. 그 일이 있고부터는 시댁에 반찬을 싸다 나르는 일을 그만뒀어요. 퇴근길이고 쉬는 날이고 시댁에 들리는 일도 그만뒀고요. 옹졸한 행동이었지만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오는 게 없을 망정 타박은 말아야죠. 그렇게 시댁에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만성 신부전증이라서 작년부터 투석을 시작했는데 투석 튜브를 삽입한 부위에 염증이 심해서 치료를 받을 겸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신부전증 환자가 투석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위기감을 느끼셨는지 저희 내외와 시누이한테 이식이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보라고 닥달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랑 주영인 그렇다 쳐도 이 사람한테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안 되지. 본인 의향도 안 묻고 말이야. 그리고 장인어른이 이 사실을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왜 귀한 남의 집 딸 신장까지 넘보고 그래? 내 집에 시집 왔으면 며느리도 내 자식인데 당연히 시애미 위에 신장 정도는 떼줄 수 있지. 뭘 그래? 시부모는 부모가 아니라더냐? 아픈 부모 앞에서 네 부모 내 부모 따지는 게 말이 되냐고. 수진아, 내 말이 틀렸니?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할 자신도 없었죠. 그래서 아무 말 않고 있었더니 엄마, 올케 언니는 싫은가 본데? 유학원 준다 그럴 땐 방실방실 웃더니 신장 떼달라니까 똥 씹은 표정이잖아. 언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지. 내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언제 유학원 달랬어요? 자기들 멋대로 준이 많이 해놓곤 신장 안 대준다고 난리더라고요. 솔직히 저요, 그깟 유학원엔 1도 관심 없어요. 전 직장 그만두고 당장 생활비 벌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지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툭 하면 마치 제가 유학원 받으라고 혈안이 된 사람처럼 몰아가니까 정말 기분 더러웠어요. 결국 그날 저도 적합도 검사를 받았고 얼마 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가장 적합한 걸로 나왔지 뭐예요. 심지어 혈액형도 같았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간 빼먹을 토끼 보듯 했어요. 그 눈빛이 소름 끼쳐서 점점 더 시댁과 멀리하고 싶더라고요. 여우 같은 시누이는 좋아서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언니라서 말이야. 난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몸에 칼자국 나면 큰일이잖아? 비키니도 못 입고 말이야. 올케 언닌 이미 결혼한 몸이니까 몸에 칼자국 나는 거 상관없잖아. 시어머니한테 신장 떼주고 얻은 상처인데 오히려 자랑스럽지 뭐. 언니,
신장 덕에 유학원 얻었네요. 그래도 따지고 보면 남등 장사지 뭐. 그깟 신장 팔아서 얼마나 한다고. 그 큰 유학원을 통째로 입에 넣는데 이보다 큰 이익이 어딨겠어요? 언닌 정말 우리 엄마한테 고마운 줄이나 알고 사세요. 그렇게 부러우면 아가씨가 신장 떼어드리지 그래요. 나보다 적합도는 낮아도 이식을 못할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게다가 한 살이라도 젊고 싱싱한 신장이 더 좋지 않겠어요? 다행히 아가씨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날 이때까지 집에서 놀았으니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없을 테니까 상태가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으니 이식 수술 뒤에도 훨씬 안정적으로 안착될 테고, 그러고 보니 아가씨 신장이 제 거보다 훨씬 낫겠네요. 이참에 어머님 유학원도 아가씨가 가지면 괜히 힘들게 구직 활동할 필요도 없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안 그래요, 어머님? 제 말에 어머님도 혹 하는 눈치였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집에서 부모 등골만 빼먹는 주제에 지 몸뚱아리는 그렇게 소중해야 하면서 남의 몸에 나는 상처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꼴이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둘 다 됐다. 당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벌써부터 이러쿵저러쿵 떠들 필요 없어. 때 되면 그때 정해도 되니까. 어머님은 아주 장기 맡겨둔 사람처럼 당당하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더욱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연이어 찾아온다고 친정 아빠와 동업을 하던 친구가 사업을 부도내고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아빠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지 뭐예요. 하루아침에 집이며 땅, 은행 잔고까지 모조리 날리게 되자 그 충격에 쓰러지고 만 거예요. 3일을 꼬박 중환자실에서 보내고 나온 아빠는 뇌경색으로 반신마비에 말도 잘 못하시고 정신까지 어눌하게 변해버리셨지 뭐예요. 주변에서 뇌경색은 한방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좋대서 그 방면으로 꽤 유명한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게다가 의료보험이 안 되는 치료와 시술들이 많아서 제가 가진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하루아침에 친정도 망해버린 상황이라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죠. 정말 간절한 그 순간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악마는 웃는 얼굴로 온다더니 시어머니는 세상 인자한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시며 그러시더군요. 병원비는 걱정 마라. 우리가 남이니? 내 며느리 친정일이면 내일이나 진배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아버님 쾌유만 빌면 돼. 전문 간병인 붙여줄 테니까 네 몸 상해가며 간병하지 말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네 몸이 지치면 친정아버지 간병도 힘들어진다. 내 말 듣고 집에 들어가 좀 쉬어. 큰일을 당해보니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님은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이런 어머님께 신장을 안 주겠다고 그 난리를 친 게 창피할 정도였죠. 몇 개월 뒤 다행히 아빠는 차도를 보여서 불편하나마 퇴원을 할 정도는 되셨어요. 빚잔치로 끝나버릴 줄 알았던 아빠 재산 중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남아있어서 그걸 팔아 저희 집 근처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했어요. 남은 돈으로는 시어머니가 내주신 아빠 병원비를 갚았고요. 다행히 정부에서 간병비 지원도 받고 복지센터에서 목욕 서비스도 해줘서 생각보다 안정적인 상황이 됐어요. 거기다 노노케어라고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안심하고 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아직 아빠 혼자 거동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재활치료를 잘하면 조금은 차도가 있을 거란 말에 아빠도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재활치료를 했어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저는 회사와 친정, 저희 집을 오가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말대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저도 점점 지쳐만 갔죠. 그 제 모습이 보기 딱했는지 남편이 차라리
저희 아빠를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시면 당신도 덜 힘들 거고 아버님도 덜 외로우실 것 같아. 엄마한테 내가 잘 말해둘 테니까 당신은 아버님께 말씀드려. 안 그래도 제가 아빠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 꺼냈던 건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주니 고마웠어요. 그래서 당장 아빠한테 달려가 말씀드렸더니 극구 사양하시지 뭐예요. 차라리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겠다고요. 부모가 돼서 어떻게 시집간 딸 발목을 잡겠냐며 싫다고 말이에요. 사위 집에 들어가 살 바에야 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가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요즘은 요양병원 시설이 그렇게 좋다는구나. 같은 연배 친구들도 사귀고 간호사도 상주해 있으니 마음도 편하고 길게 생각 안 해도 이게 낫겠다 싶어. 그러니 내 뜻을 잘 따라줬으면 한다. 아빠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셨고 그렇게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솔직히 아빠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전보다 많이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처음엔 내 부모 남의 손에 맡기는 것 같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병원에 찾아가 시설과 의료진을 보니 오히려 그동안 내가 괜한 고집을 부렸던 게 아닐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 일도 안정이 되어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투석을 받아오셔서 몸도 많이 붓고 무엇보다 몸이 더는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담당 의사는 당장이라도 이식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또다시 누구를 공여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일었죠. 당시 남편은 남미로 촬영을 떠난 상태라 신우이랑 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제가 맡아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아빠 문제도 있고 제가 당장 몸을 못 움직이면 곤란한 일이 많아요. 하필 그이도 촬영 떠나고 없어서 저 대신 아빠를 부탁할 수도 없잖아요. 언니,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돈 어른 전 재산 잃고 쓰러지셨을 때 누가 달려가서 일 처리해줬어요? 그 많은 병원비 누가 내줬냐고요? 그런데 받을 건 다 받고 이제 와서 신장 주기 싫다고 이러기에요? 그럼 애초에 받지를 말았어야죠. 비록 그 돈을 다 갚아드리긴 했지만 어려울 때 시어머니가 도와주신 건 사실이라서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네 신장 받자고 그 돈 내줬던 건 절대 아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난 그 병원비 내줬을 거야. 그런데 며느라, 나도 사람인지라 죽고 싶지 않구나. 아무리 의료기술이 좋아졌다곤 해도 남의 장기를 꺼내다 내 몸에 붙이는 일 아니니?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나 이상 증세가 나오기도 쉽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적합한 장기로 수술을 받고 싶은 것 뿐이야. 내 친정 아버님이 걱정이라면 내가 얼마가 들더라도 잘 챙겨 드릴 테니 걱정 말아라.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어머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제가 공여자로 나서기로 했어요. 피검사를 하고 콩파, 초음파, CT, 그 밖에 폐, 유전자, 위 내시경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사회복지사랑 상담도 진행했어요. 정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술을 결정한 건지 확인하는 거였죠.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 알레르기 검사를 마친 뒤 베드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려는데 한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 제 손에 쪽지를 전해주지 뭐예요. 그 쪽지를 확인한 저는 당장 일어나 가방을 챙겨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뒤늦게 따라 나온 신우이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을 떠났죠. 그렇게 달려 아빠가 계신 요양병원에 도착한 저는 아빠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간호사로부터 받은 쪽지엔 부친 위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수술 전 검사를 받느라 휴대폰을 병실에 두고 갔는데 저희 아빠가 계신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를 신우이가 받았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빠가 위독하시다고 오늘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일단 자기 수술이 먼저니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어차피 나이 들면 죽는 건 당연한데 산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다 죽어가는 노인네 목숨이 중요해? 내 수술 끝날 때까지는 네 올케가 알지 못하게 휴대폰 숨겨라. 오늘 수술 못하면 쟤 마음 달라져서 신장 안 준다고 할지 몰라. 그러니까 입도 뻥끗하지 마. 시어머니한테 주사를 놓느라 함께 병실에 있던 간호사는 그 내용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제 배드를 잡곤 제게 알려준 거였죠. 안 그래도 어머님 수술 때문에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던 남편은 저희 아빠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곤 상복을 입고 상주 자리에 함께 서주었죠. 그런데 그날 밤 시누이가 장례식장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왔나 보다 했는데, 언니, 우리 엄마 수술실 들어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 몰라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막말로 사돈 어른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장례 좀 미룬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엄만 달라요.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요. 어차피 장례식에 올 사람도 없는데 장례 좀 당겨서 끝내고 빨리 병원으로 가자고요. 우리 엄마 살려야죠.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시누이 뺨을 쳤어요. 네가 인간이냐? 이 사람 몇 시간 전에 아버지랑 이별했어. 너한테 엄마가 중요한 것처럼 내 와이프한테는 아버님이 중요해. 엄마 신장 이식? 그걸 왜 이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그건 너랑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건방 떨지마 이 기집애야. 남편은 시누이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장례식장 밖으로 내던졌어요. 장례가 끝나고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더는 시댁 식구들 얼굴을 보고 살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저를 통해 그동안 엄마와 여동생이 제게 저지른 일들을 전해 들은 남편은 울먹이며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도 제게 양도해 주었고요.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 길길이 뛰었어요. 그리고는 통화 말미에 그러더군요. 그 집을 주는 대신 신장을 내놓으라고요. 그 말에 뚜껑이 열린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이기고 지는 건 상관없이 시어머니가 어떤 인간인지 알리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남편이 증인을 서주겠다고 나섰지 뭐예요. 거기다 그날 통화를 들은 간호사도 증언을 해주어서 저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 일 이후 남편은 어머님과 의절을 하게 됐고 스튜디오를 정리한 돈으로 캠핑카를 샀다고 하더군요. 전국을 돌며 노인들의 영정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리는 일을 하겠다고요. 시어머니는 병세가 더욱 악화돼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시누이는 수술 자국 생기면 평생 비키니는 입을 수 없다며 절대 자기 신장을 못 내준다고 뻗대고 있다더군요. 자기 엄마가 죽는데도 말이죠. 시어머니는 알까요? 자신의 악행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칼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그걸 알았다면 인생 그리 살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선하게 살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